예, 그 바쁘신데도 와주셨는데 저는 철학 공부를 문학 공부하는 틈틈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늘 두 분 앞에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인 성찰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개별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죽음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그거를 수용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뤄주신 것 같아서 이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혹은 우리 집단으로서의 우리가 파국 혹은 파멸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의 우리라고 하는 집단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영화 얘기를 섞어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거부하는 것도 아닌 그런 되게 어정쩡한 개념이에요. 받아들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이는 이런 좀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인데 이제 이거를 정신분석에서는 철학과는 좀 다르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이거를 약간 도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이제 주관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지금 한성일 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 의지를 이제 발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좀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중요한 태도 내지는 증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제가 지금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이제 이유입니다. 어, 그래서 문제 제기는 사실은 죽음을 사유하는 한 방법으로 존재론적 혹은 실존적 물음을 던지기보다 사실 던지기보다가 아니라 물음을 던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어, 곧 우리가 2050년쯤 되면은 지구가 망할지 모른다는 이제 서사들이 많이 있고 기후 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있고 핵전쟁의 위험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때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실존적인 고민을 하기 이전에 그냥 삶 자체가 말살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인류에게 처음으로 던져진 경우에 이 죽음의 파국이라고 하는 것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개체적이고 집단적인 경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가 발달한 특히 그 탈근대 이후에는 훨씬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부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죽음을 비롯한 파멸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현실성, 사실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가령 기후 위기를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녹아서 이런 문제가 올 거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경우라면 이것의 현실성과 사실성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부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이제 그 자기에게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을 피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면은 이제 가령 우리가 2050년에 망할 거다라는 삶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그걸 올 수 있지만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어떤 태도를 말합니다. 부인이라고 영어로는 디서바울이라고 쓰는데 방어 기제 일종이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적 사건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거세라고 하죠. 이것의 객관성을 인식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시스템 속에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망들을 억제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의 객관성을 인식하지만 나는 주관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적어도 나의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집단적인 사회적인 함의가 있는가를 따져 보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고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패티시즘이라든가 멜랑콜리아 같은 현상들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규범적인 어떤 문화와 규범적인 사회의 뭐 규칙, 도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와 연결시키는 것이 정신분석인데 그걸 이제 좀 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좀 확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 기본적으로 부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신분석학의 두 가지 현상은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신이 실제적으로 인간과 인간 간에 특히 뭐 남녀 간에 이런 규범적인 이성애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거부하는 하나의 태도로서 이 인간을 다른 사물이라든지 이제 신체 부위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태도를 이제 페티시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스가 이 개념을 원용을 해서 그 물신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와 상품 간의 관계 같은 것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내 욕망의 진정한 충족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은 이제 어머니가 그 거세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려주는 그것을 이제 어, 수용하지 않게 만드는 상징적인 사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랑콜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한성희 선생님 발표에서 그 하셨던 상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극구 거부하는 것이죠. 뭐 그 가령 뭐 한영운의 그 유명한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멜랑콜리아에 등장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울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실이 있는데 상실을 애도를 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가슴 속에 있어서 나는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 죽음을 거부한 그런 태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 정신분석에서는 중요한 그 현상으로 보고 이것을 도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뒤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적이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이 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다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도착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인 함의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헤테로섹슈얼리티로부터 벗어난 모든 형태를 도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했던 모든 형태의 섹슈얼리티는 도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이렇게 나와 다른 인간 개체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와 어떤 이미지, 자기와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의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도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신분석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문명화 과정의 첫 단계를 거치면서 예, 이 규범적인 형태로 규범적인 이성애라고 하는 단일한 경로로 확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설명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이 도착의 형태가 다 사라지지 않고 다 제거되지 않고 다 억압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 그게 가령 이 규범적 현실이 본인에게 주는 어떤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그 친숙한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귀환하는 것은 항상 원래보다 더 강렬하고 더 흉측하고 더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시절에 겪게 되는 도착은 어린 시절의 도착보다 훨씬 더 문제적이고 뭐 위험하고 수상하고 불온한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충동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흔적을 밝혀야만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섹슈얼리티, 우리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이나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렇게 등장하는 다시 돌아와서 부활된 귀환한 이런 흔적을 통해서만 우리의 그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 일종의 화석 증거 같은 것입니다. 이 도착의 지배적인 심리가 바로 부인이라는 거죠. 사건과 어떤 트라우마적인 일, 그 문제, 특히 이 파국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의 현실성, 사실성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다라는 식의 태도를 바로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나르시즘에서는 이제 반드시 실제 대상과의 사이에서만 내가 그, 투자하는 사랑의 감정,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와 나의 이미지 혹은 나의 어떤 이미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보내기보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보내게 되죠. 그런 이미지에 대한 사랑, 이 나르시즘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또 사디즘과 마조이즘 같은 경우 역시 고통이 내 존재, 내 삶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다거나 죽음을 벗어난다거나 타인의 죽음을 애도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는 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다 도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 그 프로이트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 모두는 신경증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 정신분석 학자들은 인간은 모두 도착증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변태란 얘기입니다. 변태로부터 시작해서 멀쩡한 인간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 부인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프로이트가 1915년에 예로 들었던 아주 간단한 이제 입니다. 남편하고 부인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나는 파리로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적으로 확실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나한테 벌어질 것이라는 필연성을 거부하는 이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우리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우리 파리로 가자. 나는 파리로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죽으면 내가 가겠다는 얘기.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텔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있지만 그것을 예,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옥타브 마노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죠. 잘 알아. 그렇지만 예, 이런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죽음이 필연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어라는 이제 태도와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현대에서 이런 식의 그 부인이 작동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 그 it sustains some beliefs by means of ardently proclaiming the knowledge of the opposite. Our knowledge, our reason itself has never been without its own dark side. That is purpose, but we still believe in our reason. 우리의 삶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여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떤 인간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멀쩡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게 지금 현대 우리가 겪고 있는 부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뭐 커피숍에 가서 자리 맡으려고 내가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훔쳐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훔쳐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성의 비합리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합리성을 추종하는 문화가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고 이것이 정확하게 부인의 구조를 보여주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제가 한승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먼저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디나이를 부정이라는 개념. 부인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이 부정은 필연성 자체를 그, 어,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현실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기후위기 그거 다른 사람 얘기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야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아예 그런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디나이얼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기후 얘기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유대인들의 음모야라는 식의 음모 이론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 다 남의 세상 얘기고 나는 그냥 내 집에 앉아서 혼자 영적인 추구를 할 거야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정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태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부분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그 의미를 평가를 절하하고 이걸 작은 문제들로 돌려버리면서 자신은 그냥 이것과 상관없이 평온한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 이것이 이제 얼리스 베커라는 이제 인류학에서 주장하는 죽음을 인간이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어, 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이루면서 이것을 일어난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죽음을 회피하는 방식 어떻게 회피할까를 통해서 만들어낸 상징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 인류학적인 어, 태도인데 이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디소버리라고 하는 부인과는 약간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파국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고 봐요. 천하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입니다. It's all overblown. 다 과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유지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 태도가 왜 이 영적인 초월주의의 그 바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음모 이론 같은 것에 바탕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가령 뭐 뉴라이트나 이런 데서 말하는 컨스파이러시 시어리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게 중국의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후 위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팬데믹 때 있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그 음모 이론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어, 부정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정신병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이런 식의 파국을 아주 그 환영하는 야 드디어 우리가 다 망하는구나 잘 됐다. 씨. 이런 거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굉장히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환영해야 될 것이지 뭐 곧 괴로워할 게 아니다. 어차피 다 망하는 거 뭐 그래 다 망하자 이렇게 이런 태도 일종의 청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라면 이게 이제 부인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특히 이제 이런 임박한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사유 속에 떠오른 이상 이것을 현실적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꼭 필연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어, 책이 아직 안 나와서 우리말로 번역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준 영화가 돈 룩업이라고 하는 2021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 있으시겠죠?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저씨로 나오는 그런 이제 서글픈 영화인데 이건 이제 거대한 혜성이 지구에 충돌을 해서 곧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요. 그것을 이제 제니퍼 로렌스와 디카프리오가 하나의 그 연구 팀인데 그 팀에서 밝혀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간 그 지방 대학에 있는 그 연구팀에서 발견을 해서 그거를 백악관에 알리고 우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데이터를 보고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부인의 태도예요. 정치가들이나 자본가들은 이것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다, 예, 그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인의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의 태도에도 가깝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확실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얘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부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제 대립을 보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과 이 정치가들과 그다음에 이런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걸 이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게 뭐 난리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영화의 기본적인 태도는 알리는 것이 많다. 그래서 룩업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보고 저게 혜성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태를 맞이하는 중요한 태도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반대로 볼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오더라도 이제 하늘을 보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 삶을 살다 죽자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거냐, 현실을 직시할 거냐, 현실을 탈출할 거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 이 정치 에서 나타나는 부인의 형태는 사실 부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시급성을 이제 증명하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사가 이제 드카피오라는 민드라는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100% 확신하다.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100%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정치가들한테 100%라고 하는 거는 죽은 것 같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99.78%라고 얘기하는. 그럼 괜찮다. 100%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70%로 하고 이게 정치가들은 이걸 70%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부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정하는 태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얘기는 사실은 이게 이 대통령이 워낙 이제 그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와서 비판을 받는 거지만 실제로 이 얘기 자체는 어, 중요한 지적이죠. You cannot go around saying to people that there's 100% chance that they are going to die. 이런 얘기를 떠들며 다니면서 다 죽을 거다는 얘기하면 뭐 미친놈 소리를 듣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 있는 반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어쩌자는 거냐라는 거죠.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네, 그 부인의 태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 뭐 이거 이제 결론 삼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쓴 책에서 어, 이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제 부인의 태도는 좋은데 부인의 태도만 가지고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기후 위기라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이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의 사실성을 받아들이지만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기후 위기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그 되게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이제 비평가가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세계 종말을 상상하기는 쉬워도 자본주의 종말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너무나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인의 태도를 기후 위기라는 단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초래한 어떤 것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자본주의가 사실적이고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배할 수 있는 필연적인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 거기서 어떤 이 자본주의의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자본주의 너머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 태도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 부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닌 그 도착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